거지 소녀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새 쌍둥이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이 재벌에 잃어버린 자식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들을 찾은 순간 그는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보상을 안겨주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알게 되어 늘 기쁩니다. 이른 아침 비가 종로구에 갈라진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가운데 7살의 박미래는 시들어가는 국화 바구니를 마른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달아빠진 운동화는 무릉덩이를 튀기며 청계천로를 따라 걸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매일 걸었던 같은 길이었다. 성심보육원의 김할머니가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춘 이후로 미래는 바쁜 행인들에게 꽃을 팔아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예쁜 꽃이에요. 그녀의 어린 목소리가 아침 교통소리에 거의 묻혀 들리지 않았다. 평소의 직장인들은 지하철을 타려고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것 같았고 그들의 전화기에 다급하게 속삭이며 그녀가 읽을 수 없는 굵은 헤드라인이 있는 신문을 들고 있었다. 미래의 배가 크게 꼬르륵거렸다. 어제 먹은 오래된 호떡이 마지막 음식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늘은 적어도 3개의 꽃다발을 팔아야 일주일 내내 아껴 먹었던 과자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종로의 차가운 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화가 소중했다. 탑골공원 쪽으로 모퉁이를 돌 때 무언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기 오래된 은행나무 뒤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채 크림색 담요로 덮인 우아한 버드나무 바구니가 있었다. 그 담요는 버려지기엔 너무 비싸 보였다. 호기심이 평소의 조심성을 이겼고 미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천천히 다가갔다. 바구니는 미래가 본 어떤 것보다 컸고 정교하게 짜여진 패턴이 있었다. 그녀가 절대 환영받지 못했던 동대문의 고급 상점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작고 더러운 손은 그 물건을 살펴보면서 재료의 품질과 대조되었다. 위에 덮인 담요는 부드럽고 분명히 비쌌으며 그녀가 전에 만져본 적 없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부드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떨리는 손으로 미래는 조심스럽게 담요 한쪽을 들어올렸다. 그녀가 본 것에 숨이 막히고 거의 꽃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3개의 작은 얼굴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진 동일한 남자 아기들이었다. 그들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녀가 꽃을 파는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고, 그녀는 바구니 옆에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기들은 건강해 보였지만 배고파 보였고 그중 한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하자 다른 2 아기도 일어났다. 미래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필사적인 부모가 근처에서 찾고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공원은 멀리서 달리기를 하는 노인 1명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고 그는 아무런 특이한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종이 한 장이 담요 아래에 접혀 있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지만 제한된 읽기 능력으로 몇 개의 단어만 이해할 수 있었다. 안전, 사랑, 그리고 절대로처럼 보이는 것. 20분이 지나고 그리고 30분. 아무도 아기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끈질기게 되어갔고 미래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면서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자신의 버림받은 기억들을 생각했다. 차가운 밤들, 끝없는 배고픔,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을까봐 두려움. 그런 일은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결단력에 놀라며 강렬하게 속삭였다. 그녀 안에 깊은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고 전혀 알지 못했던 보호적인 본능이었다. 이 아기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미래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의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올렸다. 그녀의 마른 팔은 무게로 고통스러웠지만 사랑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힘을 주었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는 버려진 창고까지의 길은 결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매 걸음은 이 무방비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결단에 의해 움직였다. 그녀가 거리를 통해 고군분투하며 그녀의 소중한 짐을 운반하는 동안 미래는 단 12블록 떨어진 곳에서 김재현이 그의 실종된 아들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 뒤에서 공원의 그림자에 숨어서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바구니는 미래가 본 어떤 것보다 크고 화려했다. 그것은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정교한 무늬로 짜여져 있었다. 그런 고급 장소에는 그녀 같은 아이가 절대 발을 들일 수 없었다. 미래의 작고 더러운 손이 그 고급 재질 위를 지나가자 그 대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위에 덮인 담요는 그녀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캐시미어 같은 고급 원단이었다. 아가들, 어디서 왔니? 미래는 바구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속삭였다. 그것은 분명 평범한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바구니의 손잡이에는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지만 미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새 아기의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떨리는 손으로 미래는 조심스럽게 담요의 한쪽을 들어 올렸다. 그녀가 본 것에 숨이 막혀 꽃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똑같은 새 얼굴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본 가장 밝고 깊은 검은 눈을 가진 동일한 남자 아기들이었다. 그들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새 아기는 모두 일치하는 하늘색 명주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전통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미래가 꽃을 팔아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다. 옷깃에는 복잡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작은 은 부적이 각 아기의 한복에 달려 있었다. 아이고, 어떡하지? 미래는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였다. 네어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기들은 건강해 보였지만 배고파 보였다. 그중 가장 작아 보이는 아이가 작은 주먹을 들어 눈을 비비더니 불안한 울음을 터뜨렸고 곧 다른 두 아이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미래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엉켰다. 왜 누군가가 이렇게 귀한 아기들을 공원에 버리는 걸까? 버린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잠시 내려놓고 화장실에라도 간 걸까?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바구니와 비싼 옷들, 무언가 이상했다. 서둘러 미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먼 거리에서 달리는 노인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도 우산을 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바구니 안쪽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미래의 읽기 실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닌 적이 거의 없었다. 종이에는 깨끗한 붓글씨로 쓰여진 글자가 있었지만 그녀는 몇 개의 단어만 알아볼 수 있었다. 안전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다. 아무도 아기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절박해졌다. 미래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에 찢어질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육원에서 도망친 첫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던 그 무서운 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외로움. 미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고 무방비한 생명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다. 바구니를 살펴보면서 미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사랑과 결단력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미래는 가슴 깊은 곳에서 결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들을 여기에 버려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담요를 단단히 당겨 아기들을 비로부터 보호했다. 작은 얼굴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검은 눈에는 아직 세상의 잔혹함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미래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스스로도 놀랐다. 7살짜리 아이가 3명의 아기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미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공원을 가로질러 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오자 미래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봉천동에 버려진 창고까지는 꽤 먼 거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힘을 모아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어머, 무겁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바구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의 마른 팔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한 발짝씩 그녀는 전진했다. 종로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서 몇몇 행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아이고, 꼬마야, 그거 뭐니?
도움이 필요하니? 미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심부름이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아기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곳은 지옥이었다. 차갑고 잔인하고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던 곳. 첫 번째 아기가 크게 울기 시작했다. 미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담요를 걷어내 아기의 얼굴을 확인했다. 작은 얼굴이 슬픔과 배고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미래는 달래듯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조금만 참아. 곧 집에 도착할 거야. 다시 바구니를 들어올려 걷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결연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느꼈던 그 차가운, 무서운, 텅 빈 감정. 비가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미래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창신동을 지나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미래는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했다. 그녀는 고민하다가 미소 지었다. 네오희는 이제 민호, 준수, 그리고 태원이야.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멋진 이름이지?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야. 마지막 말을 하면서 미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가족. 그녀는 오랫동안 그 단어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은 흐릿했고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명의 작고 무방비한 생명체들과 함께 그녀는 다시 한번 소속감을 느꼈다. 봉천동에 가까워질수록 미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은 버려진 창고는 그녀 혼자 살기에도 자꾸 춥고 불안정했다. 새 아기와 함께라면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 줄 음식은? 옷은? 그들이 아플 때는?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마음속에서 밀어냈다. 그녀는 항상 살아남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봉천동의 허름한 골목을 지나 미래가 집이라 부르는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다. 낡은 철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평소에는 이 냄새가 그녀에게 안전함을 의미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미래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팔은 긴 여정 동안의 무게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많이 크진 않지만 비는 피할 수 있어. 창고 내부는 좁고 어두웠다. 깨진 창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들어왔고 구석에는 미래가 수집한 담요와 상자들로 만든 작은 잠자리가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주운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집들의 이미지들. 미래는 바구니를 자신의 잠자리 옆에 놓고 아기들을 살폈다. 그들은 이제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배고픔과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중 가장 작은 아이, 미래가 태원이라고 이름 지은 아기가 자그마한 주먹을 입에 넣어 빨기 시작했다. 배고프구나. 미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미래는 그녀의 작은 소지품들을 뒤져 깨끗한 천 조각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바구니의 내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담요, 보육원에서 가져온 낡은 푸른색 담요를 찢어 새 아기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신은 춥더라도 아기들은 따뜻해야 했다. 민호야, 준수야, 태원아. 미래는 각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녀는 자신이 한 약속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다.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먹을 것 당연히. 그리고 깨끗한 옷과 기저귀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4,500원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어떻게 새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일단 먹을 것부터. 미래는 결심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작은 통조림 캔을 꺼냈다. 귀한 비상식량이었다. 하지만 아기들은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분유가 필요했다. 조금만 기다려. 미래는 아기들에게 말했다. 내가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갑자기 무거운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기들을 두고 나가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울면 어떡하지? 누가 그들을 발견하면? 그녀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러한 두려움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지만 미래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기들을 위해 그녀는 바구니를 창고의 가장 안전한 구석,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담요로 덮고 작은 종이 조각에 글자를 적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몇 글자로 곧 돌아올게 약속해라고 썼다. 비록 아기들이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약속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창고를 나서기 전 미래는 마지막으로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아기들은 이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새쌍의 까만 눈이 그녀를 따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력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창고 문을 닫고 미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골목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분유를 사기 위해 그녀가 아는 가장 저렴한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미래는 창고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아기들에 대한 걱정으로 조여들었다. 혼자 두고 온 아기들이 무사할까? 그녀가 없는 동안 누군가 창고에 들어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미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얇은 재킷을 파고들었다. 미래는 몸을 떨며 더 빠르게 걸었다. 조그만 슈퍼마켓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불빛이 환한 가게는 왠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어른들이 많았고 질문이 많을 것이다. 심호흡을 한 후 미래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익숙한 라면과 과자 냄새. 그러나 오늘 그녀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카운터 뒤에서 이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봉천동에서 40년 넘게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해온 인정 많은 노인이었다. 미래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것이 미래가 이 가게를 선택한 이유였다. 아기 분유요. 미래가 조용히 말했다. 이 할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기 분유. 누구를 위한 거니? 미래는 재빨리 생각했다. 예사콘이요.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돌봐야 해요. 거짓말이 그녀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종종 진실을 숨겨야 했다. 이 할머니는 잠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뒤쪽 선반에 있단다. 그녀는 가게의 뒤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래는 서둘러 가게의 뒤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분유가 진열되어 있었다. 가격표를 보고 미래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가장 저렴한 것조차 그녀가 가진 전 재산보다 비쌌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을 다시 세어보았다. 4,500원. 그것은 가장 작은 분유통 하나를 사기에도 부족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미래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새 아기에게 약속했다.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려는 참이었다. 괜찮니, 아가? 이 할머니가 그녀 뒤에서 물었다. 미래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돈이 부족해요. 미래가 조용히 인정했다. 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미래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그 사촌, 정말 네가 돌봐야 하는 거니? 미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완전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몇 살이니? 이 할머니가 물었다. 7살이요. 미래가 대답했다. 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라스터, 이것을 가져가렴. 그녀는 작은 분유통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젖병 3개와 기저귀 팩을 추가했다. 미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돈이... 됐다, 아가. 이 할머니가 그녀를 차단했다. 네가 가진 걸로 내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문제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할머니에게 와. 알았지? 미래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빨리 가렴. 이 할머니가 그녀를 재촉했다.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미래는 그녀의 소중한 물건들을 안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가슴은 감사함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아직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미래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40분이 지났다. 아기들은 분명 배고프고 무서워할 것이다. 모퉁이를 돌자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낯선 그림자가 창고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미래는 그림자를 보고 냉동된 듯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낮은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창고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녹슨 문을 열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희미한 달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미래는 바구니에서 작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아기들은 아직 깨어 있었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그녀는 서둘러 바구니로 향하며 속삭였다. 바구니에서는 작은 신음소리와 불편한 움직임이 있었다. 미래는 아기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불안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준 물건들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미래는 먼저 할 일을 생각했다. 분유를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 창고에는 작은 수도관이 있어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녹슨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었지만 아기들을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작은 쓰레기통을 뒤집어 임시 탁자로 만들고 미래는 이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분유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창고 바깥으로 나가 비가 고인 깨끗한 웅덩이에서 물을 떠왔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금속 캔으로 물을 드고 손가락으로 온도를 확인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했다. 자, 민호야, 너부터. 미래는 첫 번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말했다. 민호는 가장 크고 활발한 아이였다. 그는 젖병을 보자마자 작은 손을 뻗었다. 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배고프지? 이제 괜찮아. 그녀는 민호에게 젖병을 물렸다. 아기는 즉시 열심히 빨기 시작했다. 미래는 안도했다. 적어도 그는 잘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두 아기도 배고파했다. 그들도 불안하게 움직이며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래는 재빨리 생각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아기만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3명 모두 먹여야 했다. 그녀는 창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낡은 천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을 이용해 작은 요람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녀는 준수와 태원을 그곳에 눕히고 각각에게 젖병을 기울여 물렸다. 천천히 마셔. 착한 아기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미래는 보육원에서 언니들이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아기들에게 너무 빨리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호가 젖병을 다 비웠을 때 미래는 그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작은 트림 소리가 나왔고 미래는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다. 잘했어. 그녀는 민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준수와 태원의 차례였다. 미래는 민호를 요람에 눕히고 다음 아기를 안아들었다. 준수는 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그는 젖병을 물었지만 민호처럼 열심히 빨지는 않았다. 괜찮아, 천천히 마셔도 돼. 미래는 그를 달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작은 태원을 안아들었다. 그는 세 아기 중 가장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밝게 빛났고 그는 미래의 얼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네오도 배고프지? 미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태원은 젖병을 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빨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미래는 세 아기 모두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바구니에 눕혔다. 그녀는 자신의 얇은 담요로 그들을 덮어주었다. 그녀 자신은 추울 것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기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제 자렴, 내 작은 천사들. 미래는 바구니에 누워있는 새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이제 평화롭게 보였다.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안전했다. 미래는 그들 옆에 앉아 부드럽게 자장가를 불렀다.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장가, 어쩌면 오래전 그녀의 진짜 어머니가 불러주었을지도 모르는 노래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미래의 목소리가 창고의 어두운 공간에 부드럽게 울렸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4명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미래는 아기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이고 깊어지는 것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인 걸까? 강남구 테헤란로의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50층 빌딩 최상층에서 김재현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는 평소라면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풍경은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저 수많은 불빛 사이 어딘가에 그의 세 아들이 있었다. 사장님,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 앞에서 그의 비서 윤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께서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그는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72시간, 그의 아들들이 실종된 지 정확히 72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보통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의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다. 야위피 그 5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강기태 팀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암시했다. 김 사장님, 그가 인사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은 마침내 창에서 돌아서서 경찰을 마주했다. 뭐라도 찾았습니까? 어떤 단서라도? 강 팀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유괴범들이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몸값을 요구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현이 말을 끊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냥 내 아이들만 안전하게 돌려주면 됩니다.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재현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억누르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려 했지만 그는 힘겹게 통제했다.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의 눈이 어두워졌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깨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의 아내 서하연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3일 전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교실로 가던 중이었다. 한강대교를 건너던 순간 검은 승용차가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하연의 차는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다. 기적적으로 하연은 살아남았지만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라졌다. 처음에 모두는 아이들이 강에 빠져 익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색 작업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사고 직후 검은 밴이 현장에 도착했고 몇 분 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계획한 거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강 팀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이끄는 KJ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다. 조선, 전자, 건설,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적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명단을 만들자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강 팀장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윤지원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기자회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9분 뒤에 내려갈게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틀을 바라보았다. 그의 세 아들이 웃고 있었다. 태어난 지 겨우 5개월 된 새 아이. 그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지던 감촉, 잠들 때의 평화로운 표정이 그립기 그지없었다. 돌려받을 겁니다. 그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KJ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며 회견장을 밝혔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재현은 회사 홍보팀이 작성한 성명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형식적이고 차가웠다. 단상에 오르며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몇 년 동안 수많은 기자회견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다. 어제 오후 3시 17분 제 아내와 세 아들이 한강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톤과는 달리 약간 떨렸다. 제 아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들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제 아들들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직후 검은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고 제 아이들을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납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현은 계속했다. 제 아이들은 생후 5개월의 새 쌍둥이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도윤, 김서준, 김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다. 그들은 아직 이름이 불리면 고개를 돌리고 웃음소리에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들은 무고하고 취약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올려 카메라가 잘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저는 제 아들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께 10억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기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어떤 질문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아이들만 안전하게 돌아오면 됩니다.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빠르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회의실로 돌아온 재현은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졌다. 강 팀장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10억 원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이것이 범인들의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제 아이들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현상금으로 인해 거짓 정보와 가짜 목격담이 쏟아질 겁니다.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진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저희 팀에서 모든 제보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후 재현은 비서실장 윤지원에게 물었다. 하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의사들은 내일 중으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연에게 아이들의 실종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의 상태가 그 소식을 견딜 수 있을지. 윤지원은 재현의 표정을 읽었다. 사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틀째 제대로 쉬지 않으셨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잠은 아이들을 찾은 후에 자겠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보안팀장이었다. 사장님,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종로구에서 한 노숙자가 3명의 아기를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재현의 눈이 번쩍 빛났다. 최초의 단서. 그는 즉시 외투를 집어들었다. 차를 준비해 주세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현상금 발표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그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찾아주려는 선의의 시민들도 있었지만 현상금만 노리는 기회주의자들과 더 어두운 목적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봉천동의 작은 창고에서 미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10억 원의 현상금 발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기자회견 방송 이후 몇 시간 만에 김재현의 한 라인으로 수백 통의 제보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허위 제보였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서울 곳곳에서 새 쌍둥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불가능한 장소들에서의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는 이런 소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세계는 창고의 벽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새 아기를 돌본 지 나흘째 그녀의 작은 몸은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근육은 아기들을 안아 올리고 젖병을 드고 딱딱한 바닥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느라 끊임없이 아팠다. 태원아, 울지마. 미래는 가장 작은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다. 태원은 새벽부터 보채고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미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가 아픈 걸까? 그녀는 태원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따뜻했지만 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배고픈 거야. 그녀는 남은 분유를 확인했다. 이 할머니가 준 분유통이 거의 바닥났다. 다시 슈퍼마켓에 가야 했지만 그녀에겐 돈이 없었다. 꽃을 팔지 못한 지 여러 날이 지났고 그녀의 작은 저금통은 비어 있었다.
민호가 이번에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준수도 따라 울었다.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창고에 메아리쳤다. 미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태원을 품에 안고 민호와 준수의 등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곧 음식을 구해올게. 약속할게. 문득 미래는 창문 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최근 며칠간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았다. 그녀의 위치를 잘 아는 노숙자들이나 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비싼 옷을 입고 느리게 걸으며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었다. 어제는 자신을 아동복지사라고 소개한 남자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미래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의 질문은 이상했다. 누가 최근에 아기 용품을 샀는지, 특히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을. 그 남자가 떠난 후 미래는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사람이 뭘 원했어요? 아기를 찾고 있대. 이 할머니가 대답했다. 잃어버린 새 쌍둥이라고 하던데. 미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민호, 준수, 태원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만두었다. 오늘 아침 또 다른 검은 차가 창고 근처를 맴돌았다. 이번에는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창고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미래는 서둘러 커튼을 쳐서 창문을 가렸다. 태원이 그녀의 품에서 계속 울었다. 그의 작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고 이제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미래는 태원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의 울음소리가 더 약하고 쉰 것 같았다. 그녀는 태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입술이 약간 파랗게 변한 것 같았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가 아픈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밖에는 검은 차 안의 남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는 살아남기 위해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옵션을 생각했다. 이 할머니? 아니, 그녀의 가게는 너무 멀었고 낯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 그들은 질문을 할 것이고 아마도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때 미래는 창고 맞은편 낡은 아파트에 사는 장할머니를 떠올렸다. 장할머니는 종종 그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던 친절한 노인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는 결심했다. 그녀는 태원을 단단히 감싸고 다른 2 아기를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 검은 차가 떠날 때까지. 밤이 깊어지고 검은 승용차가 마침내 떠났을 때 미래는 행동할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태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울지도 않았고 그저 작고 약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열로 뜨거웠다. 조금만 참아 태원아, 미래가 속삭였다. 도움을 구하러 갈게. 그녀는 태원을 담요로 단단히 감싸고 민호와 준수도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뉘었다. 새아이를 한꺼번에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어느 하나라도 혼자 두는 것은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창고 문을 살짝 열고 미래는 주변을 신중하게 살폈다. 어두운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주택가의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다. 바구니를 한 팔에 단단히 안고 태원을 다른 팔로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무게로 휘청거렸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건너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서 미래는 장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5층 건물의 3층, 복도 끝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미래는 계단을 한 걸음씩 힘겹게 올라갔다. 마침내 장할머니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살짝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미래는 다시 조금 더 크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미래.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과 피로로 갈라졌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70대 중반의 장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오래된 한복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고 선명했다. 아이고, 미래야. 이 늦은 시간에. 장할머니의 말은 미래의 팔에 안긴 아기들을 보자 멈췄다. 이게 다 뭐니?
도와주세요, 할머니. 미래는 눈물을 참으며 부탁했다. 아기가 아파요. 장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들어오렴. 장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따뜻했고 한약재와 김치의 향이 섞인 익숙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져 있었다. 앉아라. 어서 장할머니가 미래를 낡은 소파로 안내했다. 그녀는 태원을 조심스럽게 미래의 팔에서 받아들었다. 헬은 정말 뜨겁구나. 장할머니는 태원의 이마에 손을 대고 그의 눈과 입을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열이 너무 높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마도 감기인 것 같구나. 어디서 이 아기들을 데려온 거니, 미래야? 미래는 망설였다. 장할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원의 건강이 걱정됐고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공원에서 찾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누군가가 바구니에 버려뒀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장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네가 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구나. 아기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미래가 간절히 부탁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장할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네가 길에서 발견한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다니 대단하구나. 그녀는 미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내 혼자서는 벅찰 거야. 특히 아기가 아플 때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래가 물었다. 장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마. 우선 이 아기의 열부터 내려야겠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과 수건 그리고 오래된 약상자를 가져왔다. 내가 어릴 적 우리 마을에는 의사가 없었단다. 우린 자연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지. 장할머니는 태원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고 작은 약병에서 액체를 몇 방울 물에 섞었다. 이건 오래된 한약이야. 내 때 어머니가 만들었던 거란다. 아기에게 안전하지. 미래는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내 손주들도 이걸로 다 키웠단다. 장할머니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이제 다른 두 아기도 살펴보자꾸나. 장할머니는 민호와 준수도 꼼꼼히 살폈다. 이 아이들은 괜찮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모두 목욕이 필요해 보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미래야. 미래는 자신의 더러운 옷과 손을 내려다보고 부끄러워했다. 죄송해요, 할머니. 아이고, 뭐가 미안하니. 어서 씻고 오렴. 내가 아기들을 봐줄게. 장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미래는 망설였다. 그녀는 아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장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감 있는 손길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지친 몸을 적실 때 미래는 마침내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욕실에서 나온 미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장할머니가 빌려준 오래된 티셔츠는 그녀에게 너무 컸지만 깨끗했고 편안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처음으로 몇 주 만에 비누 냄새가 났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래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다. 세 아기 모두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고 작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태원의 임에는 여전히 차가운 수건이 얹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더 편안해 보였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장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나 혼자가 아니란다. 그녀는 부엌을 가리켰고 미래는 이제야 다른 노인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 이웃 박할머니야. 그녀도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많지. 박할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찬물에 적신 수건을 짜고 있었다. 여기 앉으렴. 장할머니가 미래에게 소파를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먼저 뭐라도 좀 먹어라. 네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니? 미래는 망설였다. 그녀는 태원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태원이 괜찮아, 박할머니가 말했다. 열이 조금 내려갔어. 이 차도 효과가 있는 것 같구나. 배고픔이 승리했다. 미래는 소파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녀는 거의 울 뻔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래는 장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공원에서 아기들을 발견한 것, 담요에 쌓여있던 고급스러운 바구니, 읽을 수 없었던 쪽지, 그리고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아기들을 돌봤는지. 그녀는 이 할머니가 도와준 일과 최근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일도 언급했다.
장할머니는 조용히 듣다가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저것 때문인 것 같구나. 미래는 처음으로 화면에 주의를 기울였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KJ그룹 김재현 회장, 실종된 아들들을 위해 10억 원 현상금 제시라는 자막이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미래가 물었다. KJ그룹의 회장이야. 장할머니가 설명했다. 엄청난 부자지. 사흘 전에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이들이 사라졌대. 삼둥이라고 하더구나.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민호, 준수, 태원이에요. 장할머니는 미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래야? 미래는 바닥에 누워있는 새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다. 단 며칠 만에 그들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아이들을 돌려줘야 해. 미래가 속삭였다.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장할머니는 미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구나. 하지만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요? 미래가 물었다. 그냥 경찰서에 가면 그들은 저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저했다. 그리고 저는 민호, 준수, 태원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장할머니와 박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직접 그 아버지에게 가는 게 어떨까? 박할머니가 제안했다. KJ그룹 본사는 강남에 있어. 멀긴 하지만 무슨 소리야? 장할머니가 끼어들었다.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강남까지 가겠어? 게다가 삼둥이를 데리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 박할머니가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한투웨요. 그러면 저는 알아. 장할머니가 미래를 진정시켰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 태원이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미래는 즉시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많이 내려가 있었다. 그는 배고픈 듯했다. 분유가 필요해. 미래가 말했다. 내가 가져왔단다. 박할머니가 가방에서 새 분유통을 꺼냈다. 손주를 위해 사둔 거야. 미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태원을 안아들고 젖병을 물렸다. 그가 열심히 빨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을 돌보고 내일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장할머니가 제안했다. 넌 지금 쉬어야 해, 미래야.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원을 품에 안은 채 소파에 기대 앉았다. 민호와 준수도 이제 깨어 있었고 박할머니가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미래는 김재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가 처음 아기들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보호하려는 강한 욕망. 그녀는 잠시 그를 이해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원하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슬픔이 일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미래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아이들을 돌려준 후에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장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글쎄 아마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쉽지 않을 거야, 미래야.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장할머니는 창문으로 다가가 살짝 커튼을 들어 올렸다. 검은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어. 그녀가 말했다. 2명의 남자가 내리고 있어. 빨리 숨어. 장할머니가 급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미래와 아기들을 안방으로 재빨리 인도했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미래는 태원을 품에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고 박할머니는 민호와 준수를 안고 따라왔다. 방문을 닫자마자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저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찰? 정말 경찰일까? 아니면 그녀가 창고 근처에서 본 이상한 남자들일까? 그녀는 안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다. 장할머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는 실종된 새 쌍둥이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근처에서 아기들을 본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기들이라고요? 장할머니가 순진하게 물었다. 이 동네에 젊은 부부가 몇 없는데 누가 새 쌍둥이를 가졌다는 건가요? KJ그룹 김재현 회장의 자녀들입니다. 사고 후에 실종됐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첫 번째 남자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장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못 봤습니다. 미래는 태원의 입을 부드럽게 가렸다. 그가 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다행히 그는 조용히 있었다.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 소리나 움직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 남자가 물었다.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장할머니가 말하다가 문이 더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침묵이 이어졌다. 미래는 숨을 참았다. 일단 물론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마침내 말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만족하셨나요, 할머니? 경찰 신분증이 이렇게 생겼나요?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장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아주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제 좀 들어가서 둘러봐도 될까요? 미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아파트를 수색하려고 했다. 곧 그녀와 아기들이 발견될 것이다. 영장 있으세요? 장할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제 아들이 변호사인데 항상 영장 없이는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방 안에서 박할머니가 미래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공포를 나눴다. 할머니, 저희는 그저 아기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달래듯 말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장을 가져오세요. 장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없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이 늙은이는 잠잘 시간이에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경찰관님, 당장 나가주세요. 장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면 백기구에 신고하겠어요. 높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두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다. 우리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 그러니까 조용히 있고. 갑자기 크게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미래는 깜짝 놀라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봐!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웃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요? 장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영호 씨. 장할머니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이분들이 경찰이라면서 내 집을 뒤지려고 해요. 경찰? 이웃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30년 경찰로 일했는데 그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서둘러 나가고 있었다. 야, 서! 이웃이 소리쳤지만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미래는 안방 문이 열릴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다. 장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그들은 갔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이영호라는 이웃이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안방을 들여다보자 눈이 커졌다. 이런, 정말 아기들이. 그가 속삭였다. 이영호 씨. 부탁이에요. 장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이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이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짜 경찰들은 곧 돌아올 겁니다. 아마도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는 미래와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밖에서 자동차 여러 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이쪽으로. 이영호가 부엌을 가리키며 낮게 속삭였다.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갈 수 있어요. 미래는 태원을 단단히 안았고 박할머니는 다른 두 아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장할머니도 같이 가야 해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안 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너희는 빨리 가. 장할머니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호 씨, 부탁해요.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작은 베란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이영호는 먼저 밖으로 나가
옆집 베란다로 조심스럽게 건너갔다. 3층이었지만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 특성상 베란다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아기를 건네주세요. 그가 손을 뻗었다. 박할머니는 먼저 민호를 이영회에게 넘겨주었다. 그 다음 준수, 마지막으로 미래가 태원을 건넸다. 작은 세 아기 모두 기적적으로 조용했다. 마치 위험을 느끼기라도 한 듯이. 이제 박할머니 차례였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베란다를 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미래와 이영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박할머니의 발이 미끄러졌을 때 미래는 숨을 들이켰지만 다행히 이영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차례였다. 그녀는 작았기 때문에 베란다 사이를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옆집은 비어 있어요. 이영호가 말했다. 집주인이 시골에 내려간 지 몇 달 됐죠. 그들은 어두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영호는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아파트 뒤편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골목길로 빠져나가면 돼요. 그때 옆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문 열어. 망했군. 이영호가 중얼거렸다. 저놈들이 모든 아파트를 수색하고 있어요. 미래는 태원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다른 길은요? 화장실 창문. 이영호가 재빨리 대답했다. 좁지만 당신과 아기들은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이영호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2층 높이였지만 바로 아래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위험해 보이지만 쓰레기가 쿠션 역할을 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아기들을 받을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강해졌다. 시간이 없었다. 이영호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조심스럽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쓰레기 더미 위에 무사히 착지했다. 아기들을 먼저 내려보내세요. 그가 작게 외쳤다. 박할머니는 태원을 담요로 단단히 감싸고 이영회에게 조심스럽게 내려보냈다. 민호와 준수도 같은 방식으로 무사히 내려보냈다. 현관문에서 쾅쾅 소리가 더 커졌다. 당장 문 열어. 아니면 부술 거야. 미래 네가 먼저 내려가. 박할머니가 급하게 말했다. 나는 같이 가요. 미래가 고집했다. 할머니도 내려가세요. 박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 늙은이는 그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 없단다. 가렴, 어서. 아기들이 널 필요로 해.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걱정 마. 박할머니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난 괜찮을 거야. 그들은 나를 해치지 못해. 넌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현관문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미래가 속삭였다.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미래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박할머니를 잡아채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영호의 팔이 그녀를 받아냈다. 그는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쓰레기 더미에서 내려섰다. 어서 달려야 해. 그가 말했다. 그는 태원과 민호를 안고 미래는 준수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영호는 골목길의 미로를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오랜 경찰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다. 어디로 가요? 미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내 아들이 동대문에서 식당을 해. 이영호가 대답했다. 거기라면 임시로 안전할 거야.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쫓기고 있었다. 이영호는 속도를 높였고 미래도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그녀의 작은 다리는 아팠지만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도달했을 때 이영호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멈춰 섰다. 동대문 시장으로 이영호가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다. 미래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택시가 출발하자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안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장할머니와 박할머니가 걱정됐다. 그들은 괜찮을까? 동대문 시장의 불빛이 택시 창문으로 번쩍였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도 이 늦은 시간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철제 셔터를 내린 상태였다. 택시가 한 좁은 골목 앞에 멈춰 섰다. 여기서 내립시다. 이영호가 말했다. 그들은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미래는 준수를 꼭 안고 이영호는 다른 두 아기를 안고 있었다. 골목 깊숙이 작은 간판이 달린 식당이 보였다. 영혼의 낙지볶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 문을 열고 나온 젊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영민아, 긴급 상황이다. 이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영민은 미래와 아기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만 질문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들은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고 마지막 청소가 끝난 상태였다. 무슨 일이에요? 영민이 문을 잠그며 물었다. 이영호는 아기들을 식당 안쪽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미래는 아기들 옆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태원의 열은 많이 내려간 것 같았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김재현 회장의 아이들을 찾는 거라면 왜 가짜 경찰 행세를 하는 거죠? 영민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야. 이영호가 중얼거렸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아. 미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기들을 진짜 부모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이 가짜 경찰들이 아기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장할머니와 박할머니가 그녀를 도와주다 위험에 처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영호와 영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서에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 영민이 제안했다. 이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저 가짜 경찰들이 진짜 경찰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직접 김재현 회장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민이 다시 제안했다. 미래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연락해? 그는 KJ그룹의 회장이야.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영민은 식당 카운터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다. KJ그룹 웹사이트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실종된 아이들 관련 한라인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요. 그가 검색을 하는 동안 미래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메모지, 바구니에 있던 메모지. 거기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있니? 이영호가 물었다. 미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메모지는 보이지 않았다. 에이, 창고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가야 해. 이영호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그 메모지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해. 이영호가 말했다. 네오는 여기서 아기들과 함께 있어.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영호는 이미 그녀를 위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아버지, 영민이 걱정스럽게 불렀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대신 갈게요. 아니, 이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경찰이었어. 이런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 영민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세요. 더 빠를 거예요. 이영호는 자켓을 입고 출발할 준비를 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모두 긴장하며 창문으로 다가갔다. 검은 세단이 식당 앞에 멈춰 섰다. 망했다. 영민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여기를 찾은 거지? 택시 기사 이영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녀석이 우리를 팔았군. 미래는 소파에 누워있는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아기들을 지킬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은 뒷문으로 나가세요. 무슨 소리야? 이영호가 놀라 물었다. 네오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제가 할 수 있어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뒷방의 아기들을 숨기고 그들이 오면 모른 척 할 거예요. 저는 그저 식당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라고 말할게요. 미래의 아프 이영호가 걱정스럽게 시작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어요. 미래가 속삭였다. 빨리 가서 메모지를 찾아오세요. 그게 아기들을 구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라요. 이영호와 영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작은 소녀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그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았다. 같이 가. 이영호가 마침내 결정했다. 아기들을 데리고 부엌을 통해 뒷골목으로 빠져나가자. 그들은 서둘러 아기들을 안았다. 이영호가 태원을, 영민이 민호를, 미래가 준수를 안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순간 앞문이 쾅 하고 열렸다. 움직이지 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번쩍였다. 미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영호는 빠르게 행동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테이블이 굴러가며 남자를 쓰러뜨렸다. 달려! 이영호가 외쳤다. 부엌을 통과해 뒷문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미래의 귀에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준수를 단단히 안고 이영호와 영민을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뒷골목은 좁고 어두웠지만 영민은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그가 앞장섰다. 그들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통과해 동대문 시장의 뒤편으로 나왔다.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상인들이 새벽 시장을 준비하며 짐을 나르고 있었다. 아버지, 제 오토바이가 저기 있어요. 영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오토바이에 탈 수는 없어. 이영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영민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아버지는 창고로 가서 메모를 찾으세요. 저는 미래와 아기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할게요. 이영호는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묻어났다. 위험할 수 있어.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영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를 찾지 못하게 할 방법을 알고 있어요. 미래는 이 부자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와 아기들을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에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래가 영민에게 물었다. 제 친구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살아요. 영민이 대답했다. 거기서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영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내가 메모를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 갑자기 그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다. 서두르세요. 이영호가 외쳤다. 영민은 미래와 아기들을 데리고 시장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이영호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고 추격자 중 일부가 그를 쫓아갔다. 미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준수를 꼭 아는 채 영민과 태원, 민호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통과했다. 그들은 도매 의류 상점들 사이로 그리고 밤중에 짐을 나르는 트럭들 사이로 달렸다. 택시! 영민이 외치며 도로변에 손을 흔들었다. 한 택시가 멈춰 섰고 그들은 재빨리 올라탔다. 남대문 시장으로 가주세요. 영민이 말했다. 빨리요! 택시는 출발했고 미래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도로에 서서 분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영민이 미래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는 안전해요, 지금은.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장할머니, 박할머니, 그리고 이제 이영호까지 모두 그녀를 도우려다 위험에 처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택시에서 내려 다시 골목길로 들어갔다. 영민은 미로 같은 길을 자신 있게 안내했다. 거의 다 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마침내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다. 영민은 문을 두드렸고 곧 졸린 눈에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영민? 이 시간에? Is next.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우야, 미안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영민이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는 미래와 아기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만 질문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세. 그들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들어갔다. 진우는 소파에 침구를 펴주었고 미래는 지친 몸을 가라앉혔다. 새아기는 놀랍게도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했다. 특히 태원은 열이 완전히 내린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물었다. 영민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진우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쉬어. 그가 말했다. 안전할 거야. 미래는 마침내 아기들을 소파에 눕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온몸이 아팠고 눈은 너무 피로해 저절로 감겼다. 잠시 쉬세요. 영민이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 소식을 기다릴게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들 옆에 누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전화 벨소리에 깨어났다. 영민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네. 정말요? 미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영민은 전화를 끊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메모를 찾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미래가 불안하게 물었다. 그 메모는 영민이 목을 가다듬었다. 김재현 회장의 장인어른이 쓴 거래요.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요. 외할아버지가 왜 그런 메모를? 미래의 질문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아버지가 말하길 메모에는 아이들이 절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쓰여 있대요.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딸을 죽인 그자에게 내 손자들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경찰 친구에게 확인해 봤어요. 영민이 계속했다. 김재현 회장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중태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해요. 미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이 복잡한 성인들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김재현 회장이 자기 아내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영민이 말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구해서 숨긴 거죠. 미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아기들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만약 그들의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아기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모두가 긴장했다. 헬리콥터 소리였다. 바닥에 엎드려. 영민이 소리쳤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단단히 닫았다. 헬리콥터의 소리가 더 가까워졌고 강한 탐조등 빛이 건물 주변을 훑고 있었다. 미래는 재빨리 아기들을 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진우는 방불을 모두 끄고 주방으로 달려갔다. 경찰 헬리콥터인가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면 군용 헬리콥터. 진우가 주방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그것도 이상해. 민간인을 찾는데 군대가 나서다니.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영민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아버지? 영민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몇 분간 듣기만 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자 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장할머니와 박할머니를 만났대요. 그들은 괜찮아요. 경찰이 와서 가짜 경찰들을 체포했대요. 미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영민이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서진혁 회장이 있대요. 서진혁이 누구죠? 미래가 물었다. 김재현 회장의 장인어른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예요. 영민이 설명했다. 한국 최대 조선회사 중 하나인 서해조선의 회장이죠. 왜 그 사람이 자기 사위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영민과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즈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벌 가문 내에서의 권력 다툼이요. 아버지가 알아낸 바로는 서진혁 회장이 딸과 사위의 결혼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대요. 영민이 말했다. 김재현 회장이 KJ그룹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시키자 서해조선의 일부 사업 영역을 침범하게 됐죠.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거예요. 미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돈과 권력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세계. 그런데 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저 아기들인데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이려는 건 아닐 거예요. 진우가 말했다. 아마 그저 김재현 회장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서진혁 회장이 손자들을 직접 키우려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메모에 따르면 서진혁 회장은 김재현이 자신의 딸을 해쳤다고 믿고 있어요. 영민이 덧붙였다. 진실이 뭐든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해요. 미래는 소파에 누워있는 새 아기를 바라보았다. 민호, 준수, 태원. 그들은 이 모든 성인들의 갈등과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사랑과 보호가 필요할 뿐이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미래가 마침내 말했다. 아기들을 위해서. 어떻게요? 영민이 물었다. 미래는 잠시 생각했다. 김재현 회장을 직접 만나봐야 해요. 그가 정말 자기 아내를 해쳤는지 아니면 외할아버지의 오해인지 알아봐야 해요. 영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KJ그룹의 회장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자기 아이들을 찾고 있잖아요. 미래가 반박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진우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KJ그룹 본사 앞에서의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김재현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제발 정보가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미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도 손자들을 구하려고 했다고 믿었다. 누가 옳은 걸까? 그를 만나봐요. 미래가 결심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기들을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해요. 영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서진혁 회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재현 회장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들은 가족이 필요해요. 진짜 가족이요.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해요. 진우가 컴퓨터를 켜고 KJ그룹 웹사이트를 검색했다. 여기 실종된 아이들을 위한 핫라인이 있네요.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원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는 잠에서 깨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맑은 눈에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가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영민이 놀라서 물었다. 너무 위험해. 네가 아직 7살이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해요. 미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민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전화할게.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을 거야. 진우가 여기서 돌볼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 돌볼게. 미래는 다시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었다. 설사 그것이 그녀 자신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영민이 결정했다. 오늘 밤은 모두 쉬어야 해.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기들 옆에 누워 그들의 작은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걱정 마,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너희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할게. 약속할게. 밖에서는 여전히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밤하늘은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미래의 마음속은 어두운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말 아이들을 김재현에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하지만 만약 서진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녀의 어린 어깨 위에 세상의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고 새 아기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다음 날 아침 미래와 영민은 KJ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은 아기들을 진우에게 맡기고 왔다. 미래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평생 서울의 가난한 지역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유리와 강철의 세계는 다른 행성 같았다. 준비됐어? 영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바구니에서 발견한 메모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이영호가 가져다준 증거였다. KJ그룹 본사 로비는 웅장했다.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다. 미래는 자신의 낡은 옷과 지저분한 모습이 얼마나 튀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아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김재현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영민이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예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정보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고 미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텔레비전에서 본 김재현 회장이었다. 재현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미래의 작은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회장님, 저는 민호 준수 퇴원을 알고 있어요. 재현이 급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충격과 희망으로 번뜩였다. 뭐라고? 내 아들들을 알고 있다고?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다가왔지만 재현은 그들을 손짓으로 물리쳤다. 그는 미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아이들이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미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이나 속임수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회장님, 제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공원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했거든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버려졌다고? 그게 무슨, 이것을 봐주세요. 미래가 메모를 건넸다. 바구니에 같이 있었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을 훑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스쳤다. 아버님, 그가 속삭였다. 어떻게 이런 일을? 미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회장님은 아내를 해치지 않았어요. 맞죠? 재현의 눈이 커졌다. 내가 하연을 해쳤다고? 절대 그럴 리 없어. 난 그녀를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럼 왜 외할아버지가 영민이 시작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로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 중심에는 위험 있는 노인이 있었다. 서진혁 회장이었다. 재현아! 서진혁이 외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두 재벌 총수의 대면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서서 장인을 마주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 왜 제 아들들을 납치했습니까? 납치라니 무슨 소리냐? 서진혁이 분노했다. 난 그저 내 손자들을 너 같은 살인자에게서 보호하려 한 것뿐이다. 살인자라고요? 재현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제가 어떻게? 네가 내 딸의 사고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다. 서진혁이 외쳤다. KJ그룹과 서해조선을 합병하려는 너의 계획. 하연이 반대했지. 그래서 네가 그녀를 제거하려 한 거야.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두 남자 모두 진심으로 보였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회장님. 모두가 돌아보았다. 강기태 팀장이 여러 명의 경찰과 함께 입구에 서 있었다. 서진혁 회장님, 강 팀장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살인 미수와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세운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당신의 비서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당신이 김재현 회장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아내를 해치고 아이들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합병 계획을 반대한 것은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이었죠. 경찰들이 서진혁에게 다가갔다. 그의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무력한 상황이었다. 이럴 수는 없어. 서진혁이 고함쳤다. 내가 KJ그룹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이. 그의 시선이 미래에게 향했다. 네가 내 계획을 망쳤구나. 이 더러운 꼬마야. 미래는 뒤로 물러섰지만 재현이 그녀 앞에 보호하듯 섰다.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버님. 서진혁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쳤다.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미래에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내 아들들이 정말 괜찮니? 어디 있어?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과 사랑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들은 안전해요. 그녀가 말했다. 데려다 드릴게요. 재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내 아들들을 구했구나. 미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기들과 곧 헤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에게 돌아가야 했다. 미래는 태원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병실은 조용했고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새아기는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세브란스 병원의 VIP 병실은 미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다. 이제 가봐야 해. 미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 지내, 내 작은 천사들. 꼭 가야 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서하연이 물었다. 그녀는 2주 전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 방해가 되기 싫어요. 재현이 미래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미래야, 내언 절대 방해가 되지 않아. 네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어. 그것도 내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저 그들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미래가 수줍게 대답했다. 서하연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미래야, 우리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미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서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미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조! 저와 함께요? 그래. 재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연과 내가 얘기했어. 우리는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해. 우리 딸로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하연이 덧붙였다. 우린 강요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어. 그리고 우리도 너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 미래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가족. 그녀는 평생 가족을 갈망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녀 앞에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길거리 아이인데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저는 아무것도. 넌 그 어떤 아이보다도 특별해. 재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온 용기, 사랑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알고 있어.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야.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재현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꼈다. 재현은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럼 그건 예라고 생각해도 될까?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때 민호가 작은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준수와 태원도 곧 따라 웃었다. 마치 그들도 이 순간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나 봐. 아이들도 좋아해. 하연이 웃으며 말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하연 씨, 퇴원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재현이 말했다. 우린 이제 집으로 갈 준비가 됐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요. 2개월 후 미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새 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선생님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미래야, 저녁 먹으러 오렴.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래는 방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다. 테이블에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민호, 준수, 태원은 이제 10개월이 되었고 그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야, 누나 왔다. 민호가 신나게 외쳤다. 그는 세 아이 중 가장 먼저 말을 배웠고 항상 에너지가 넘쳤다. 미래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다. 큰 누나.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현이 물었다. 그는 일찍 회사에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좋았어요, 아빠. 미래가 대답했다. 아빠라는 말이 아직도 그녀의 입에서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가장 달콤한 단어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은 그날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는 묵묵히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자신을 꼬집어 보곤 했다. 식사가 끝나갈 때 하연이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미래의 공식 입양 절차가 모두 완료됐어요. 하연이 기쁘게 발표했다. 이제 법적으로도 미래는 우리 딸이에요. 김미래,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미래. 이제 그녀에게는 성이 있었다. 가족의 이름이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재현이 미래에게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 가족이 그녀에게 준 사랑은 그녀의 작은 가슴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녀도 그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그날 밤 미래는 새 아이의 방에 들어가 그들이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가 공원에서 그들을 발견한 그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꽃 파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을 가진 소녀였다. 사랑받고 보호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소녀. 미래는 창문을 통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그녀처럼 외롭고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는 그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굿나잇, 내 작은 천사들. 미래는 아기들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날.